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하이데거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두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인 근거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판 이정표에 있는 이정표죠. 이정표에 있는 이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첫 번째 부분은 삼판서문이 있죠. 삼판서문이 있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근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거의 본질에 관한 이 물음의 영역, 초월을 다루고 네 번째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근거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영상은 서문이었고요, 머릿말이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하이데거는 이 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근거율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근거율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 근거율이 근거 자체를 다루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근거의 본질을 개연한다든지 혹은 이제 근거 문제를 해명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근거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제 이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 그 자체, 이 근거율과 근거 그 자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거율은 근거 그 자체를 다루는 진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거의 본질을 개헌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근거 문제 해답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근거율 이야기하냐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제 근거 그 자체라든지 근거의 본질이라든지 이것의 외부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근거율이지만 이 근거율은 이 문제를 뚜렷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거의 문제를 뚜렷하게 해주기 때문에 작업의 출발점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근거율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 근거율의 이런 이제 그 위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최상의 원칙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율의 위상에 이렇게 이제 그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 네 번째 등장한 것이 바로 근거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자명한 하나의 논리학의 원칙 중의 원칙이라고 하면 근거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아닌 듯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는 이 부분을 짚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거율이 이 근거 문제 다 해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그 자체에 관한 진술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근거율이 근거의 본질을 개연하지도 못하고, 근거 문제의 해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거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이데거가 근거율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이 근거율이 도대체 뭐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근거 없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근거 없이는 없다. 이 이제 아무것도 근거 없이는 없다는 말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존재자는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어떤 이제 그 존재자도 근거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모든 존재자는 어쨌든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근거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는 존재자에 대한 진술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근거에 주목하면서 진술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근거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그 명제 자체가 결국에는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근거유리라고 하는 근거 명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에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제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무엇이 근거의 본질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명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자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근거의 본질을 형성하는가에 관해서는 이 명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 근거의 본질을 형성하는 그 무엇은 표상으로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근거율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기에는 이 근거의 본질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표상을 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되어야 한다면 이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립 방식에서든지 내용에서든지 물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율을 한번 따져내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율 최상의 원칙이고 논리학의 기본 원칙이니까 우리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거나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문제 삼고 그리고 이제 그 근거율의 정립 방식이든지 내용에서든지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근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그 자체라든지 근거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근거율은 근거 문제를 특징 짓는 작업의 출발점으로는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문제 삼으면서 근거 그 자체와 근거의 본질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라이프니츠의 근거율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거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하이데거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라이프니츠의 근거율 이야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이데거 당대에 부각된 논란거리, 바로 이제 이 근거율이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논리학의 원칙인가, 형이상학의 원칙인가, 아니면 둘 다 모두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의거리가 이제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논의거리는 라이프니츠 연구의 역사에 있어서 또 철학사적인 어떤 맥락에 있어서 당대의 새로운 발견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연구되어 왔지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은 이런 거죠. 우선 라이프니츠가 있었고요. 라이프니츠가 있었고 근데 이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형이상학이나 또 반쯤 신학 같은 걸로 여겨졌다는 거죠. 변신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자로 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하이데거가 이 근거율을 쓰기 전에 러셀하고 쿠티라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라이프니츠 논리학이 재발견된 것입니다. 라이프니츠 이 원고가 매우 방대하다고 하죠. 라이프니츠는 마차 같은 데서도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편지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리될 때마다 또 새로운 어떤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러셀하고 쿠티라, 이제 하이데거에서 쿠티라를 언급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분들에 의해서 라이프니츠 논리학이 재발견되면서, 이제 형이상학자로서의 라이프니츠, 그와 이렇게 연관된 논리학자로서의 라이프니츠의 의미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이 그냥, 사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이제 연관만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논리학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이런 라이프니츠의 이제 사유가, 각별하게 새롭게 재해석되게 되면서 라이프니츠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라이프니츠에게서의 논리학적인 면과 형이상학적인 면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이데거는 이 논의를 여기서 잠깐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이후에 하이데거의 이런 이제 근거의 본질에 대한 이런 이제 논의 이후에 또 미셸 쉐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쉐르가 이제 빈클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논의를 가져와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라이프니츠를 재해석하면서 라이프니츠가 또 이렇게 20세기에 재발굴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들레즈의 주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이데거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여기는 러셀과 쿠티라의 이제 발견으로 말미암은 라이프니츠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이제 논란거리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핵심은 이제 라이프니츠의 사상, 특히 이제 이 근거율이 논리학의 원리인가 아니면 형이상학의 원리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하는 걸 과연 잘 알고 있는가? 하이데거는 굉장히 이제 자기 사상의 첫 발걸음에서부터 굉장히 초기부터 논리학의 문제에 굉장히 몰두했던 분인 거죠. 이 박사학위 논문도 논리학의 문제를 다루었고 초기에 그리고 이제 둔스 스코투스의 범주론과 의미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수 자격 청구 논문도 의미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이제 것과 연관된 논의를 많이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사변적 논리학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변적인 문법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또 굉장히 이제 논리학적인 문제에 많이 천착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이런 이제 형식 논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형식 논리학을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도 나오게 되고 형식 논리학을 극복해서 사실 이제 로고스의 학을 로직이라고 하는 이 논리학을 넘어서서 로고스의 학을 이렇게 이제 구상하고자 하는 또 심지어 이제 이 로고스의 학이 말의 학이라고 하면 침묵의 학도 있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이제 방향으로 사유하게 되니까 과연 이제 논리학 개념을 잘 아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이란 말도 사실 이제 하이데거가 굉장히 깊게 이렇게 다루는 어떤 주제인 것이죠. 논리학 개념도 이제 굉장히 문제적이지만 형이상학 개념도 문제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근거율을 처음 쓸 시기에는 보다 이제 형이상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정한 형이상학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라면 또 이제 지나가게 되면 전해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유가 진행되면서는 또 형이상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주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근거율이 라이프니츠에게서 논리학의 원리인가, 형이상학의 원리인가, 둘 다인가 이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논할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논리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형이상학도 잘 모르고 둘의 관계도 잘 모른다. 적절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시인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이제 라이프니츠를 철학사적으로 논하는 역사학적, 히스토리컬한 그런 라이프니츠 해석은 실마리를 결여하게 되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무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지금 근거율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은 하이데거 본인이 지금 이렇게 이제 라이프니츠로부터 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맥락에서 하이데거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 이제 이야기를 각주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그 근거율을 다루는 이제 중요한 정거가 이제 라이프니츠의 제1진리라고 하는 이제 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쿠티라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쿠티라의 태제가 뭐냐면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은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태제였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 제1진리들이라고 하는 라이프니츠의 글을 가지고 이제 근거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이제 제1진리들이라는 그 이제 이 글로부터 이제 그 논의하지만 이 쿠티라는 이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은 전적으로 라이프니츠 논리학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이 태제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 제1진리들이라고 하는 이 이제 글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데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쿠티라의 라이프니츠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쿠티라의 논리학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라이프니츠에게서 논리학과 형이상학 중에 뭐가 우위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이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입장에서 그 하이데거는 쿠티라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이제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서 역사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더 이렇게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떤 이제 연관 속에서 라이프니츠의 근거율을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프니츠의 제1진리들이라고 하는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율을 논하는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 제1진리들이라고 하는 이 라이프니츠의 글은 제1진리들을 특징 지으면서 동시에 이제 라이프니츠가 진리를 규정하는 이제 그런 글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라이프니츠가 근거율의 기원을 진리의 본질로부터 밝혀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글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진리하고 근거가 서로 상당히 이제 그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라이프니츠에게서도 그렇고 또 하이데거에게서도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로부터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라이프니츠에게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진리라든지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념들의 표면적 자명성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피상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이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근거율뿐만 아니라 여타 공리들을 도출하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근거율을 잘 연역하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 거죠. 하이데거는 근거율을 실마리로 삼아 가지고 근거 문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 근거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얼만큼 제공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제1진리들을 보게 되면 우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술의 진리이자 명제 진리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라이프니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명제라고 하는 것,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S는 P이다라는 거죠. S는 P이다. 근데 특히 이제 라이프니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수러, 이 주어와 수러, 정권과 후권이라고 하죠. 후권인 수러가 정권인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함 혹은 이제 내재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S는 P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포함되고 이렇게 이제 그 내재하는 그러니까 수러가 주어 안에 포함되고 내재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하는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동일성.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일성, 결합, 이 결합인 것이죠.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동일성과 결합, 이 동일성과 결합이라고 하는 주어와 수로의 결합인데 이것은 이제 포함과 내재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 근거율, 충족 이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S와 P가 연결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동일성의 관계를 용해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리에 어긋나는 진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근거율이 있고요. 근거율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만약에 근거율이 없다면, 진리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제 기류법적인 어떤 이제 이야기인데요. 근거율이 존립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그런 존재자, 이것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으로, 이 동일성이라는 여기서는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일률까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일성의 관계로 용해될 수 없는 참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리 일반에 어긋나는 진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진리는 존립하기 때문에, 근거율은 진리의 본질로부터 발원하기 때문에 근거율도 존립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진리의 본질은 주어와 수어의 결합에 있는 것이죠. 이 주술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의성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런 논의들은 다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라이프니츠 논의는 결국에는 뭐 완벽하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소화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갖고 와서 진리를 진술의 진리, 명제 진리로 파악하고, 특별히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이 주술의 결합인데 이것은 주어 안으로 수로가 내재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내재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제의 본질로서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자기 자신과 맺는 공허한 자기 동일성이 아니고, 이런 이제 그 결합에 있어서의 공속의 근원적 합일성이라는 의미에서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일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일치나 합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에서 보자 일치가 일치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동일성 안에서 합일적으로 알려오는 것과 합치하게 될 때, 이게 이제 근거율의 이유인 거죠. 근거율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합일적으로 합치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문제와 근거의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진리 안에서 나누어 놓은 주술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것이 결합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 이유와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는 근거와 같은 것이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본질적 관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문제는 근거 문제하고 필연적으로 가깝게 다가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본질을 더 근원적으로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근거의 문제도 더 끈질기게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깊어지게 되면 근거의 문제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도 하유되고 사유에서 하나의 이제 결로서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근거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진리와 근거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더 근원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라이프니츠에게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어와 수어의 결합, 이제 이런 주술 관계의 진술 진리인 것이죠. 이 진술의 진리, 주어와 이 수어의 결합이 이 존재자와 합치하게 될 때, 존재자와 합치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합치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이제 그 진리인 것이죠. 합치와 이런 일치를 이제 진리라고, 이것을 이제 일치설이라고 하죠. 일치설. 진리에 대한 이제 대응설이나 일치설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이제 진리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술 관계가 존재자와 일치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존재자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제 수로화, 주어에 수로가 붙는 이런 수로화에 앞서서
존재자는 이미 드러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화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존재자는 드러나는 활동 안에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활동은 이미 수로 이전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더 근원적인 진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존재자적 진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존재자의 선수로적인 드러나 있음 안에 뿌리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의 진리보다 더 근원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존재자의 진리라는 거죠. 진술의 진리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자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존재자의 진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자의 진리에 두 가지 양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피발견성과 계시성. 우리 그 한글 이기상 교수님 번역판에는 이 피발견성을 발견되어 있음. 이것을 이제 에어슐레스나이트는 열어 밝혀져 있음.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눈앞의 존재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덱트하이트, 발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실존하는 현존재는 열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세계도 열어 밝혀져 있고, 이 열어 밝혀져 있음 안에 발견되어 있음,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이제 이 발견되어 있음과 열어 밝혀져 있음은 바로 이 존재자의 진리의 두 양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바로 개방성과 열어 밝혀져 있음 안에서 이런 선수로적인 열어 밝혀져 있음 안에서 결국은 진술의 진리가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존재자의 진리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데거는 이런 이제 존재자를 드러내는 활동 자체가 이 존재자의 한복판에서 기분에 적절하고 충동적인 정황적 상황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근거지어진 존재자에 대한 욕구적이며 이지적인 태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태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이미 거기에서 작동하고 있냐면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 바로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존재 이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존재 이해. 존재 이해를 통해서 언제나 조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존재 이해가 없다면 선수로적인 태도든 수로적인 태도든 존재자를 접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의 개연성이 존재자에 드러나 있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존재에 관한 진리라고 하고요. 이것을 개연성이라고 하고 오펜바카이트라고 하고 이 개연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론적 진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자의 진리, 존재자적 진리죠. 우선 명제 진리가 있었고요. 이 명제 진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존재자적 진리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발견되어 있음과 열어 밝혀져 있음이었는데요. 이 존재자적 진리의 또 근거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존재론적 진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제 진리보다 얼만큼 더 근원적인 진리인가? 이 명제 진리가 다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명제 진리보다 더 근원적인 진리, 더 근원적인 진리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존재의 개연성, 존재의 오펜바카이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존재론적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오게 되면 진리의 논의가 매우 깊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리의 논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근거의 논의도 또 새롭게 더 심원한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존재론적 진리라고 하게 되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존재론이란 말도 또 너무나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피상적인 그런 이제 자명성으로 존재론 원래 존재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의 로고스, 온톨로기라고 하는 것은 온의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온이란 말은 존재라는 말이고 로기란 말은 로고스에서 온 것이죠. 이것은 이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진술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더 심층적으로 보게 되면 존재자가 진술되는 기반, 레고메논 이렇게 이제 진술되는 기반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이제 근원적인 것은 존재자를 존재자로 말하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존재자가 진술될 수 있는 이런 말로 이야기될 수 있는 진술의 기반으로서의 이런 이제 이런 후자적인 의미의 이제 존재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우 넓은 의미의 이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자에 대한 모든 태도를 선행적으로 밝혀주는 존재 이해.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늘 이렇게 이제 자명하게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이해한다는 것을 잘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존재 이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존재론적인 존재 이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존재론적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더 본격적인 것은 이런 이제 하이데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이런 존재론적 이해를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논의들을 바로 존재론적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전존재론적 존재 이해.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존재론적인 진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더 명확한 형태의 존재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재에 대한 개념 파악. 이 사이에는 또 다양한 단계들도 있고 변형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것들은 존재자적 진리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이 존재론적 진리가 근원적인 진리이지만 또 얼만큼 풍요로운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이데거의 구도는 이런 거죠. 존재자적 진리, 존재자적 진리가 있고 그리고 존재론적 진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아주 이렇게 전존재론적인 존재 이해에서부터 존재에 대한 개념 파악에 이르기까지 매우 풍부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풍요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존재자적 진리와 존재론적 진리는 바로 공속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공속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 존재자적 진리와 존재론적 진리는 결국에는 상이한 방식으로 존재자의 존재 안에서 존재자 및 존재자의 존재와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자적 진리와 존재론적 진리는 존재자와 존재의 구별을 근거로 해서 공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 존재자와 관련되는 것이고 존재와 관련되는 것이죠. 이 둘은 이제 구별, 존재론적인 차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논의하고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와 시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지만 이야기되고 있지만 하이데거 자신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기로는 1927년 여름 학기 강의록인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강의록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책이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존재론적 차이가 이 책을 보게 되면 말미에 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한번 영상으로 다루면 좋겠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존재론적 차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하이데거 자신도 각주에서 존재와 시간 1부 3편 시간과 존재에 속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시간과 존재. 여기에서 이제 이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에서 뭘 이야기했느냐? 바로 존재론적 차이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차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온톨로기 쉐 디페런츠.
이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운터슈트라고 하는 사이 나눔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차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진 그런 이제 개념이 됩니다. 사이 나눔과 네오 나름, 아우스트락 이런 개념들하고 연관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어떤 이제 그 공개 발표. 이것은 바로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는 것이고, 이 이제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차이를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와 시간이 이제 1부 2편까지 나왔는데 3편이 이제 바로 시간과 존재인데, 이 시간과 존재에 이제 운을 떼는 이제 그런 그 글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바로 템포랄리테트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존재자적 진리와 존재론적 진리는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라는 존재론적 차이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존재자적 진리, 존재론적 진리 이렇게 이제 차이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공속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진리 일반의 본질은 이러한 구별이 이제 발현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현존재하고 연관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현존재의 이런 그 초월 안에서 우리는 이제 존재자적 차이의 이 근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존재론적 차이의 이 근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현존재의 초월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기 하이데거가 도달하게 된 거의 도달 지점인 것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리듯이 전해라고 하는 것에 들어서기 전에 사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가 도달한 어떤 이제 그런 차원이 뭐냐, 바로 이 초월입니다. 바로 현존재의 초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근거의 본질에서도 바로 이 초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뭐라 말하냐면, 현존재가 존재를 대할 때, 그것은 지향적, 인텐셔널리테트, 우리 현상학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용어죠. 지향성. 현상학의 지향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지향성은 초월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향성이 초월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향성이 가능하려면 바로 이것이 초월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근거의 문제는 초월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의 문제는 초월의 문제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근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본질하고 연관된 거죠. 그래서 이미 라이프니츠가 근거의 본질, 진리의 본질, 그리고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미 논의했었고, 칸트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또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근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본질하고 서로 연관을 맺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근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본질이 자신의 내적인 가능성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본질은 초월의 본질 안에만 정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은 초월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거의 본질을 우리 텍스트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이 근거의 본질은 사실은 진리의 본질과 내적 연관을 맺고 있더라라고 했던 거죠. 그럼 진리의 본질은 어디에서 그 가능성을, 내적인 가능성을 얻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초월이라고 하는 초월의 본질에서 근거의 본질과 진리의 본질이 정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거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로 논의가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초월의 문제로 논의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초월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장애 안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려고 근거율 이야기하고 뭐 제1진리들 이야기하고 이랬던 거죠. 이 초월의 문제는 근거의 문제와 맞닥뜨려야 하는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리의 본질로부터 근거율을 도출한 이 라이프니츠의 작업, 이것에서 하이데거가 간략하게 해설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초월의 본질에 대한 이런 물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은 우리가 근거의 문제와 맞닥뜨려야 하는 영역으로서 제기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초월에 대한 이야기로 이 근거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오늘 내용이 상당히 그 깊고 난해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하이데거의 이 이제 논의들 이것이 제가 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도 있는데요. 더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매우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의 논의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그 하이데거의 논의를 따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영상, 이제 이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